재수없게 잔칫날 피를 보이느냐 하여라며 주방 바닥에 쓰러진 만삭 며느리를 향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서 일어나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H-그룹 법무팀장 박광수입니다. 지영양의 외삼촌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벌가 상속녀였다니. 그날부터 시작된 처절한 복수극. 과연 그 끝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임신 9개월 차 김지영의 배는 터질 듯 불러올라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몸은 더욱 무거워졌고 발목과 손목은 심하게 부어올라 반지를 빼내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허리는 마치 누군가 망치로 두들겨 패는 것처럼 아팠고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에 쥐가 나곤 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심해진 통증 때문에 지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지영아, 어서 나와. 시어머니 박옥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배를 두 손으로 받치며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을 바닥에 디딘 순간 발목의 부기가 더욱 심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씩 거실로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거북이야. 박옥자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지영을 째려봤습니다. 지영이 소파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핑계는 집어치우고 유라가 내일 귀국한다고 연락 왔어. 박옥자가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아, 유라 씨가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12첩 반상으로 정찬을 차려내야겠어. 박옥자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12첩 반상이라는 것은 12가지 반찬과 국, 밥, 후식까지 포함한 정식 한정식을 의미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힘든 요리인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딸이 외국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맛있는 걸 해줘야지. 박옥자가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지금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 임신이 병이야. 박옥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우리 때는 밭에서 애 낳고도 이랬어. 요새 여자들은 너무 나약해. 지영은 자신의 부어오른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양말을 신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붓고 아팠습니다. 발목이 너무 부었고 허리도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 핑계 늘어놓지 말고 어서 장 보러 나가. 박옥자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우로 갈비찜도 하고 전복으로 미역국도 끓이고 각종 나물에 전까지 다 준비해야지. 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많은 요리를 혼자서 어떻게 다 준비한다는 말인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갈비찜은 무거운 고기를 다루고 오랜 시간 끓여야 하는 요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지영이 다시 한번 간청하려는 순간 박옥자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듯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 맞다. 너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지. 박옥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았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은. 시어머니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이게 다 부모가 어려서부터 예의를 안 가르쳐서 그런 거야. 박옥자의 독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은 지영이 중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올 시간에 장이나 봐.
내일 아침까지 다 준비해놔. 박옥자가 냉정하게 말을 끝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수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마치 구원투수라도 온 것처럼 희망적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지영이 일어나려고 하자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있어. 몸 무거운데. 민수의 따뜻한 말에 지영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유라가 내일 온다고 해서 지영이한테 12첩 반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박옥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12첩 반상이요, 어머니.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12첩 반상을 차리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몸이. 지영이 급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민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12첩 반상 좋지. 유라가 외국에서 고생했으니까. 민수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임신 9개월이고 몸이 정말. 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려야 내 승진도 순탄하다고. 민수가 지영의 말을 또다시 자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화목한 사람들을 더 좋게 봐주거든. 특히 우리 부장님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회사에서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는 정말. 야, 지영아, 남편 승진을 방해할 거야. 박옥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탁도 못 들어주면서 무슨 아내야. 민수도 박옥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지영아, 네가 좀 도와드려. 지영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알겠어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쇼핑카트를 밀고 다니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한우갈비, 전복, 각종 나물재료, 밀가루, 달걀까지 하나씩 담으며 지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정육점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지영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들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고행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배가 당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쉬어가며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수증 어디 있어? 박옥자가 지영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이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 건네자 박옥자는 그것을 받아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25만 원이나 써. 한우갈비가 좀 비싸서. 식재료비, 땡전 한 푼 줄 수 없어. 박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나. 지영은 자신의 비상금으로 장을 본 것이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와 함께 지영이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아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주방 안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자마자
금세 후끈해졌습니다. 갈비찜을 위해 무거운 압력솥을 싱크대에서 꺼내는 순간 허리에 찌릿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는 동안에도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발목이 더욱 부어올랐습니다. 전복을 손질하고 미역을 우리고 각종 나물을 무치는 과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손님들 오기 전에 다 준비해야지. 박옥자가 주방으로 들어와 지영의 등을 탁 쳤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요. 최대한, 이 정도로 최대한이야. 더 빨리 해. 박옥자가 또다시 지영의 등판을 후려쳤습니다. 임신부의 등을 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지영은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방은 더욱 더워졌습니다. 지영의 이마와 목덜미에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임신부에게 이런 더위와 스트레스는 매우 해로웠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온 유라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선 유라는 지영의 만삭배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임산부 냄새가 진동하네. 환기 좀 시켜요. 유라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당황하며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침부터 요리하느라. 요리 냄새가 아니라 임산부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비린내 같은. 유라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디저트도 하나 더 만들어. 유라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수제 티라미수로요. 비행기에서 먹은 디저트가 너무 형편없어서 입맛이 돌아야겠어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티라미수는 마스카포네 치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디저트였습니다. 게다가 냉장 숙성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소 3시간은 걸렸습니다. 유라야, 언니가 지금 몸이 힘든데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 말아요. 유라가 차갑게 말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며 고생했거든요. 거실에서는 민수와 유라가 해외 생활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주방의 지영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은 거실에만 틀어져 있었고 주방은 사우나처럼 더웠습니다. 오후 2시 박옥자가 부른 지인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지영은 무거운 접시들을 양손에 들고 거실을 오가며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접시만도 5kg은 좋게 나갔습니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며느리 정말 유능하시네요.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공짜로 쓰는 일꾼치고는 괜찮죠. 박옥자가 지인들 앞에서 지영을 조롱했습니다. 지인들이 웃어댔고 지영은 수치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람이 아닌 도구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요리 솜씨도 좋고 순종적이고 박 여사님 복 많이 받으셨네요. 네, 맞아요. 말 잘 듣는 며느리라 편해요. 박옥자의 말에 지영은 주방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유라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유라가 일어나더니 지영이 가져온 갈비찜 접시를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기름진 국물이 카펫에 번졌습니다. 간이 안 맞네요. 이렇게 요리하면 어떡해요. 유라가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사실 간은 완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지영은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래쪽에서 따뜻한 액체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급격하고 강렬한 진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하혈하며 주방 바닥에 주저앉자 박옥자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재수없게 잔칫날 피를 보이느냐? 박옥자가 지영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지영이 아랫배의 통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진통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파요. 아프긴 뭘 아파. 연기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라고. 박옥자가 지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유라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갈비찜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 이 난리가 뭐야? 이것 봐, 며느리가 잔칫날 이런 소동을 피우네. 박옥자가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유라가 지영의 임신복 자락을 잡았습니다. 이거로 바닥 닦아야겠네. 유라가 지영의 옷으로 바닥의 음식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버릴 옷인데 걸레로 쓰자. 유라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영의 소중한 임신복에 기름진 갈비찜 국물이 묻었습니다. 인격 모독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라야, 그러지 마. 지영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아까워요. 어차피 출산하면 못 입을 옷인데. 유라가 더욱 거칠게 옷을 이용해 바닥을 닦았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남편이라도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여보, 제발 좀 도와줘. 하지만 민수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빨리 방으로 들어가. 민수가 지영을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잖아.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파하는데 걱정은커녕 체면만 차리려 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아내가. 아내 전에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지영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를 움켜쥐며 진통을 참았습니다. 하혈은 계속되고 있었고 아기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박옥자와 유라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이제 아파트명에 바꾸는 일 언제 할 거야?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마. 지영이가 애 낳고 나면 슬쩍 서류 가져다가. 박옥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공증은 내가 알아서 할게. 지영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재산을 훔치려 공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영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전세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뭐라고 하려나? 민수, 그놈은 내가 알아서 구슬릴 거야. 박옥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동생 사업 자금 도와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 되지. 지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통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박옥자가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손에는 지영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어디 있어? 왜 그런 걸 찾으세요? 지영이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류 제출할 일이 있다고. 박옥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영이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직접 할게요.
아픈 사람이 뭘 해, 어서 내놔. 박옥자가 억지로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영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때 유라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에요? 이건 제 개인 서류예요. 지영이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개인 서류가 뭐야? 결혼하면 다 가족 것이지. 박옥자가 지영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지영이 아픔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 인감도장을 가져가려고 해.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줘, 뭔 대수야. 민수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동생 사업 자금이 급하다니까 명예 좀 빌려주는 게 가족 아니야. 지영은 남편마저 사문서 위조에 동참하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사문서 위조라고요. 범죄는 무슨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건데. 민수가 지영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너 혼자 살 거야.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냉정하게 굴고. 지영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배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박옥자와 유라가 힘으로 지영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됐네. 유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스트레스로 지영의 진통주기가 더욱 짧아졌습니다. 5분 간격으로 강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정말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아직 때가 안 됐잖아. 박옥자가 무시했습니다. 예정일까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그때 옆집에서 사태를 알아차린 이웃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괜찮아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이웃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옥자가 화들짝 놀라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아파서. 박옥자가 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이웃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옥자가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더니 이웃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신고하지 마세요.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지영은 침대에서 신음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긴급 SOS 기능을 작동시켰습니다. 지영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국내 최대 기업 H-그룹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친정과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긴급 SOS가 발동되면서 지영의 위치와 위기 상황이 실시간으로 H-그룹 법무팀에 전송되었습니다. 외삼촌인 박광수 법무팀장에게도 즉시 알림이 갔습니다. 한편 유라는 주방에서 지영이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으며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죽어야 아파트가 완전히 우리 것이 된다. 유라가 박옥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애만 낳고 없어지면 좋겠네. 박옥자도 악마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민수 오빠가 호라비가 되고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재산 관리하면 되는 거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지영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도 정신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사실 지영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집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두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댁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증거를 수집해왔던 것입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리모컨으로 녹화 기능을 작동시켰습니다. 박옥자와 유라의 모든 발언이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냥 조용히 죽어줘요. 유라가 안방 문틈으로 악독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편하고 민수 오빠도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지영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복수할 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고 하열량도 늘어났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옥자는 여전히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히려 지영을 주방에 가두려 했습니다. 저기서 조용히 있어. 사람들한테 소리 들리지 않게. 박옥자가 지영을 주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지영을 눕혔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주방 문을 잠갔습니다. 지영은 홀로 차가운 주방 바닥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독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말입니다. 긴급 신호는 이미 발송되었고 구원의 손길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것을 믿으며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지영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지영의 움직임이 없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방 문을 열어보니 지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지영아. 민수가 당황하며 지영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이상해요. 민수가 박옥자를 불렀습니다. 박옥자가 슬리퍼를 끌며 주방으로 왔습니다. 뭐가 이상해? 박옥자가 지영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깨어나지 않아요. 잠자는 척 연기하는 거야. 어제도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 박옥자가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꾀병이야, 꾀병. 며느리들이 다 그런 수작을 부린다고. 박옥자가 지영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상한 것 같은데. 민수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박옥자가 더 세게 지영을 발로 찼습니다. 그래도 지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장서고 뒤따라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남의 집에? 박옥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H-그룹 법무팀장 박광수입니다. 박광수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H-그룹이 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박옥자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H-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알기는 했지만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영 양의 외삼촌입니다. 박광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외삼촌이라고? 지영이 친척이 어디 있다고? 박옥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지영에게는 가족이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광수가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H-그룹 회장 명의의 신임장과 검찰에서 발급받은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옥자가 서류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영 양은 H-그룹 회장 김만복의 손녀입니다. 박광수의 말에 박옥자와 민수가 동시에 입을 벌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영이는 그냥 평범한 H-그룹 창업주 김만복 회장의 유일한 손녀이자 후계자입니다. 박광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옥자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H-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럼 지영이가, 민수도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아내가 재벌가 상속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영 양이 어디 있습니까? 박광수가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방에 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광수와 의료진이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사가 박광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과다출혈과 탈수 증세가 심하고 태아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시 이송하세요. 박광수가 지시했습니다. 지영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경호원들은 집안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박옥자와 유라가 작성하던 위조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도 압수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박광수가 위조 서류를 들고 박옥자를 추궁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옥자가 변명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로 보이는데 지영 양동이 없이 작성된 것 같네요. 아니에요, 그냥.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박광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집안 곳곳에 숨겨진 녹음기와 카메라도 발견했습니다. 지영이 미리 설치해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지영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즉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과다출혈과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환자가 상당 기간 스트레스와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의사가 박광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임신 말기에 이런 과로와 스트레스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까? 다행히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광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박옥자는 병원 VIP 로비에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H-그룹 로고가 새겨진 화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정말로 H-그룹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이 점점 실감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가 자신의 머리를 감췄습니다. 내가 H-그룹 상속녀와 결혼했다고. 박옥자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H-그룹 후계자를 종처럼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박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박광수가 로비로 나타났습니다. 민수와 박옥자가 급하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그런 신분인 줄 모르고 몰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박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 양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그리고 재산 탈취 시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박옥자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법적 조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박광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지영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또렷해지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아기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안전합니다. 간호사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지영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박광수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외삼촌을 보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박광수가 조카 딸을 다독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됐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와 재산 가압류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광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회사에도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겠습니다. 지영은 의식을 되찾자마자 차가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 가족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박옥자가 지영의 병실에 찾아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박옥자가 병실 문 앞에서 애걸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지영은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눈물에 속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유라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을 깨닫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H-그룹 상속녀면 뭐가 대단하다고. 유라가 병원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임신한 게 벼슬이야. 경비원들이 유라를 끌어내며 외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지영은 아기의 인큐베이터 앞에 서서 작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너를 그런 괴물들 곁에 두지 않겠다. 지영이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시댁 가족들에 대한 냉혹한 복수의 계획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오후 지영은 할아버지 김만복 회장이 마련해준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주했습니다. 50층 높이의 아파트 꼭대기층으로 사방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경비 시스템은 대통령 관저 수준으로 삼엄했습니다. 지영은 신생아용품으로 가득한 새 보금자리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안전해. 지영이 아기를 품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댁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메일 계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틀 후 지영은 할아버지의 소개로 강준을 만났습니다. 강준은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이자 성공한 투자회사 대표였습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으로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영 씨와 아기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강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신뢰할 만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댁분들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가 가능한 조력자였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합니다. 지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어요. 강준이 지영의 의지를 확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수에 대한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H-그룹 법무팀에서 민수의 직장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방치하고 학대에 동참한 사실과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를 상세히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주 금요일에 인사팀으로 불려갔습니다. 민수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장이 공문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건 오해입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H-그룹에서 직접 보낸 공문인데 오해라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회사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H-그룹 같은 대기업과 마찰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즉시 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제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명예퇴직도 아니고 징계해고입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 만에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퇴직금마저 박옥자의 사채 빚 정리에 사용되었습니다. 박옥자가 몰래 민수 명의로 빌린 돈이 수천만 원에 달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수가 사채업자들의 독촉장을 들고 박옥자를 추궁했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제 명의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렸다고요. 지영이 그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박옥자가 책임을 지영에게 돌렸습니다.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직장도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수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경마장과 카지노를 전전하며 돈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큰 돈을 걸게 되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편 유라에 대한 지영의 복수도 시작되었습니다. 강준이 사립탐정들을 고용해 유라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라의 해외 대학 졸업장은 위조였습니다. 실제로는 어학연수만 다녀왔을 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승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 모든 자료를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유라가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과 동료들에게도 관련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유라 씨, 이사님이 부르십니다. 유라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학위 위조 의혹에 대해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디서? 증거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유라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즉시 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라도 민수와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박옥자는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로 계속 경찰서에 불려다녔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박옥자가 하루하루 야위어 갔습니다. 반면 지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유기농 영유아 전문 브랜드 지영스 초이스를 설립했습니다. 강준이 초기 투자금과 사업 노하우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이 강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영 씨의 성공이 제 기쁨이기도 해요. 강준의 말에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강준은 지영과 아기를 보호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기의 안부를 확인하고 지영의 하루 일정을 체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둘 사이에는 신뢰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브랜드는 출시와 동시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임신 중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H-그룹의 유통망을 활용해 전국 매장에서 동시 출시되었습니다. CEO가 직접 겪은 임신과 육아 경험이 녹아있는 브랜드.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지영은 일약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도박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민수를 위협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5천만 원 구해와. 민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럴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수는 박옥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지영이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년이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아. 아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하면. 그래, 그 방법이 있겠네. 박옥자와 민수는 악마 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준이 배치한 감시팀이 24시간 시댁 가족들을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강준이 지영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아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유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네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준의 눈빛이 결의에 찼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한 응징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서울 가정법원 제3호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H-그룹 최고의 변호사팀이 따라왔습니다. 반면 민수는 초라한 차림으로 국선 변호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민수 씨와 김지영 씨의 이혼 소송을 개시하겠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시댁에서 벌어진 모든 폭행과 폭언이 담긴 고화질 영상이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박옥자가 만삭인 지영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가한 신체적 폭력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라가 언니가 죽어야 아파트가 우리 것이 된다고 말하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여동생이 원고의 죽음을 바란다고 발언한 녹음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문서 위조시도 증거였습니다. 박옥자와 민수가 지영의 인감도장을 훔쳐서 아파트 명의를 바꾸려던 서류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원고 몰래 재산을 탈취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입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변호인을 통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가 결정타였습니다. 지영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원고는 과다출혈과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임신 말기에 이런 상태가 된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임산부라면 절대 이런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추측에 의한 증언입니다. 기각합니다. 의학적 소견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영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임신 9개월에 12첩 반상을 혼자 준비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힘들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피고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 고통보다 자신의 승진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의 증언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도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막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민수의 책임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 양육권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인정하며 피고인의 면접교섭권은 영구히 박탈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가 혼인 전 재산임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는 분할권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민수가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지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영의 브랜드는 이혼 재판 소식과 함께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지영을 용기 있는 여성 CEO로 조명했습니다. 시댁의 학대를 이겨내고 성공한 현대판 신데렐라. 진정한 여성의 자립을 보여준 롤모델.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지영의 회사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출시 6개월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영은 하루아침에 수백억 자산가로 등극했습니다. 성공 기념 파티에서 지영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시댁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였습니다. 같은 시간 박옥자와 유라는 곰팡이가 핀 지하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 지영의 성공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박옥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진짜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유라도 증오에 찬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수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회적 신용을 잃었고 경제적으로도 바닥이었습니다. 지영은 과거 자신이 정성스럽게 차렸던 12첩 반상과 똑같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박옥자가 일하는 식당으로 배달을 주문했습니다. 이 음식 누가 주문한 거예요? 박옥자가 배달원에게 물었습니다. 익명 주문이라고 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박옥자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음식들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지영이가 만들었던. 박옥자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근처 건물에 설치된 CCTV가 그녀가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비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강준이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유라는 지영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서 면회를 신청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김지영 대표 나와. 내가 누군지 알잖아. 유라가 로비에서 소리쳤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럴 수 있어. 강준이 배치한 보안팀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유라는 공중에 들려서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세요. 보안팀장이 경고했습니다. 유라는 바닥에 쓰러진 채 지영의 사무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지영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마치 여왕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사채업자들에게 맞아서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도박장 뒷골목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지영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행복한 아기 사진들과 성공한 여성 CEO의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저 행복을 포기했구나. 민수가 뒤늦은 후회에 괴로워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지영은 할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네가 그룹의 공식 후계자야. 할아버지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내 능력과 의지를 확인했어. 지영의 눈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명실상부한 H-그룹의 후계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이의 돌잔치 날 지영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로만 파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강준, 외삼촌,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지영이 아기를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애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마지막 발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년 후 지영의 회사는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까지 성공하며 업계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클수록 시기와 질투도 따라왔습니다. 특히 박옥자는 며느리의 성공을 지켜보며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박옥자는 낡은 페트병에 가짜 휘발유를 담아서 지영의 회사 로비로 향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박옥자는 이미 로비 한복판에서 페트병을 자신에게 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앉혔어요. 박옥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H-그룹 상속녀라고 해서 가족을 버릴 수 있나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옥자는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영이를 내려보내지 않으면 여기서 죽겠어요. 경비원들이 급하게 소화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박옥자를 자극할까봐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박옥자의 연기는 생각보다 실감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드라마를 즐겨보며 연기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유튜버들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박옥자의 절규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H-그룹 상속녀의 시어머니가 분신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흥미진진하게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효도는 어디 갔고 인간의 도리는 뭐죠? 댓글창에는 지영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모른 채 자극적인 장면에만 반응했습니다. 지영은 사무실에서 이 상황을 CC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영 씨, 아래 상황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아직은 기다려요. 저들이 더 큰 실수를 할 때까지. 지영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30분 후 소방서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옥자는 여전히 로비에서 소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트병에 든 것이 진짜 휘발유가 아니라는 것이 곧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물에 기름을 탄 가짜 휘발유입니다. 소방관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은 인터넷에 퍼진 후였습니다. 편집된 영상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지영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냉정한 현실. 가족을 버린 성공이 진정한 성공일까? 여론은 순식간에 지영에게 불리하게 돌아섰습니다.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수가 더 큰 사고를 쳤습니다. 도박 빚이 5억 원까지 불어나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부모가 아기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며칠째 지켜봤습니다.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오후 3시경 보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민수가 유모차에 접근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준비해둔 차로 달려갔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보모가 울면서 강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강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모든 경호팀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1시간 후 민수에게서 지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미쳤어. 당장 아이를 돌려놔. 현금 100억 원을 준비해. 그리고 이혼 취소해. 무슨 소리야? 안 들어주면 아이랑 함께 동반 자살한다. 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만은 안전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손 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럼 빨리 준비해. 시간은 24시간이야.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회사 기밀 서류를 훔쳐서 경쟁 업체에 팔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유라는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회사에 침입했습니다. 지영의 개인 사무실 금고를 열고 중요한 서류들을 빼냈습니다. 신제품 개발 계획서와 해외 진출 전략이 담긴 기밀 자료였습니다. 이걸로 최소 10억은 받을 수 있어. 유라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곳곳에 숨겨진 센서가 유라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강준의 보안팀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거기서 보안 요원들이 유라를 포위했습니다. 아, 나는 청소하러 왔어요. 유라가 거짓말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방에서 기밀 서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영의 할아버지 김만복 회장은 증손주 유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 지병이 있던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뇌졸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은 경영권 방어와 아이 구조라는 두 가지 급한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는 비상경 영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 일부 이사들이 지영의 경영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준과 함께 치밀한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세요. 민수가 다시 전화해서 협박했습니다. 혼자서 경기도 외곽 폐공장으로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거기는 왜? 경찰이 올까봐 외진 곳으로 정했어. 민수의 목소리에서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강준이 만류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이를 구해야 해요. 지영의 모성애가 이성을 앞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곳에 가서 매복하겠습니다. 강준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영은 홀로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강준의 특수보안팀이 이미 공장 주변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폐공장 안은 으스스하고 어두웠습니다. 곳곳에 녹슨 기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들어서자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민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옥자도 함께 있었고 손에는 부엌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효부. 박옥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어? 지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돈부터 준비했어. 민수가 높은 철골 난간 위에 서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찔한 높이였습니다. 미쳤어. 거기서 내려와. 돈 100억과 이혼 취소 각서부터. 박옥자가 지영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어서 서명해. 안 그러면 너도 여기서 끝이야.
정말로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지영의 생명과 아이의 안전이 모두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나도 할 말이 있어. 유라가 가방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기밀 서류가 100억보다 더 비싸다고. 박옥자와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더 비싸다고? 경쟁사에서 20억에 사겠다고 했어. 갑자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돈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 내놔. 박옥자가 유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틈을 타서 지영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신호탄을 터뜨렸습니다. 연막탄과 함께 강준의 특수팀이 공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구조작전이었습니다. 아비규환 속에서도 지영의 아이만은 반드시 구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 결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막탄이 터지자 폐공장 안은 순식간에 시야가 차단되었습니다. 지영은 미리 준비해둔 돈 가방을 박옥자와 유라 사이로 던졌습니다. 두 사람이 가방을 향해 달려드는 사이 강준과 특수보안팀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작전 개시. 강준이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연기 때문에 당황한 채 철골 난간에서 아기를 안고 비틀거렸습니다. 발을 헛디딘 순간 아기가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지영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이 이미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아기를 안전하게 받아냈습니다. 전직 특수요원답게 신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아기는 안전합니다. 강준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균형을 잃고 철골에서 떨어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보안팀원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으악, 내 다리. 민수가 다리를 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 박옥자는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습니다. 내 돈이야, 내 돈이라고. 가방 속에 든 돈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이 순식간에 그녀의 손목을 제압했습니다. 크악! 박옥자의 손목이 뒤로 꺾이며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살인미수 및 유괴 공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라는 기밀 서류를 들고 도망치려 했지만 출구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차에 막혔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산업 스파이 및 유괴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라도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지영은 강준의 품에 안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는 놀라서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영이 강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강준이 지영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화질 드론 카메라로 실시간 생중계했던 것입니다. 박옥자와 민수, 유라의 범죄 행위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영이 개인 SNS에 영상을 업로드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가짜 분신자살 소동과 아기 유괴까지 이들의 실체를 보세요.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댁이 있다니 충격적이다. 지영 씨가 피해자였구나. 아기까지 위험에 빠뜨리다니. 댓글들은 지영에 대한 동정과 지지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민수가 숨겨둔 모든 도박 기록과 사채 거래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빚과 불법 도박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혼한 이유입니다. 지영의 해명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런 남편이면 이혼이 답이지. 지영 씨 잘했다.
주가도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더 큰 성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지영에 침착하고 대담한 대처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우리 가문의 피가 흐르는구나. 할아버지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네가 그룹 회장이야. 지영이 차기 H-그룹 회장으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언론도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최연소 여성그룹 회장 탄생. 역경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리더. 지영은 교도소에 수감된 박옥자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박옥자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박옥자가 울먹이며 말하려 했지만 지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지영은 작은 봉투를 박옥자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돈 1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 박옥자가 지영에게 이것도 아까워하느냐며 던져줬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당신 목숨값입니다. 지영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박옥자가 그때를 기억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감옥 안에서 정신적 붕괴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괴했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 환청으로 들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법원에 민수에 대한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지영과 아기 주변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였습니다. 완전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지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준에 대한 지영의 마음도 확실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구해준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영이 강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지영 씨 덕분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준의 고백에 지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가요. 지영이 강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강준도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댁의 마지막 발악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지영의 입지만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났고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강준과 아기,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3년 후 서울 중구 H-그룹 본사 52층 회장실에서 김지영이 전 세계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H-그룹 역사상 최연소 여성 회장으로 취임한 지영은 혁신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글로벌 유통업계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유기농 영유아 브랜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진출하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반응이 특히 뜨거워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영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궈낸 성공이라 더욱 값졌습니다. 좋습니다. 유럽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하세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영 씨, 준호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어요.
강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지영의 아들로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정말요, 무슨 상이에요? 창의력 대상이래요. 엄마를 닮아서 총명해요. 지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늘 아이에게 미안했는데 이런 소식은 정말 기뻤습니다. 빨리 가서 축하해줘야겠어요. 네, 저도 일찍 마치고 갈게요. 지영과 강준은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가족 중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준호도 이제 강준을 진짜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는 남루한 옷차림의 유라가 종이컵을 들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전과자 신분 때문에 어떤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전광판에서 지영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H-그룹 김지영 회장, 아시아 최고 여성 기업인 선정. 유라가 그 화면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전현이 다 해먹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니 안 돌아와요. 옆에서 구걸하던 노숙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뭐가 안 돌아와? 저런 성공한 사람들 말이야.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 유라는 그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들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교도소 의무실에서는 박옥자가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 얻은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수님, 정말 아파요. 박옥자가 간신히 말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간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박옥자가 지영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결국 박옥자는 그해 겨울 감옥 안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출소 후에도 여전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빚이 이자와 함께 1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국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 외딴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민수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빚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해. 그는 하루 16시간씩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과거 지영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한편 지영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탐냈던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대규모 복지재단을 건립한 것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보호재단. 재단 이름에는 지영의 경험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재단 개관식에서 지영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재단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의 진정성 있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 후 지영과 강준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외삼촌,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만 참석한 가족 중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지영과 강준이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영은 매년 자신의 생일마다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과거 만삭 때 차렸던 12첩 반상을 떠올리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지영이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이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런 지영의 모습에 직원들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부산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는 민수가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성공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H-그룹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지영 회장. 민수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저 보석 같은 여자를 버렸구나.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모든 것을 망쳤던 것입니다. 아이고, 또 울어. 옆에 있던 노숙자가 민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맨날 지영이 하면서 민수는 벽에 머리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평생 이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영은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영이 회장이 된 후 1년 만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손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많이 컸어요. 지영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일궈낸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드려요. 준호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지영이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H-그룹 본사 옥상에서 지영은 강준의 어깨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네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거죠. 강준이 지영을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지영이 겪었던 그 참혹한 시간들이 결국 그녀를 진정한 성공과 행복으로 안내했듯이 말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시련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영처럼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과 학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악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선량한 사람들은 결국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길더라도 말입니다. 지영의 승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찾은 행복은 그 어떤 고난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